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해서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것을 우리는 랜이다라고 하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아주 작은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맨이 있습니다. 더 확장한 것 맨, 더 확장한 것을 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건물 내에, 건물 하나의 건물 이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연결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도시까지 연결한 것을 이제 맨이다라고 하고, 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을 해서 국가까지 연결한 것을 웬이다라고 합니다. 자, 랜의 특징은 일단은 어때요? 통신 회선이 짧죠. 그리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최대 총 이제 전송을 할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연 시간도 짧게 되고요. 또 패킷 지연이 최소화 된다. 패킷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네, 전송되는 하나의 단위다라고 그랬죠. 일단은 지연이 최소화되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경로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른 길 찾기를 하죠. 여기가 집이고 집에 대문을 열면 바로 슈퍼가 있어요. 얘가 빠른 길 찾기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경로 설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거고, 랜을 확장할 수가 있죠. 또 재배치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광대형 전송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통신이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률이 낮고 또 우리는 왜 랜을 구축을 할까? 만약에 어떤 장소에서 컴퓨터가 10대가 있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쓰죠. 뭐 때문에 그러죠? 네, 공유 때문에 그러죠.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컴퓨터 한 대를 사가지고 20대의 컴퓨터에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럴 때 프린터를 프린터를 공유해서 쓴다.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 20대에서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쓰고자 할 때 우리는 네트워크로 구축을 합니다. 랜에 있어서 표준안이 있어요. 802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법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뭐 법조 몇 조 몇 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하듯이 랜의 표준안 시리즈가 802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IEEE 802 위원회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배울 내용도 있고요. 802.1에서는 OSI 참조 모델과의 관계, 통신망 관리에 대한 규약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LLC, 로지컬, 논리 링크 제어가 있습니다. 802.3에서는 CSMA/CD에 대한 내용, 4번, 5번 토큰 버스, 토큰 링에 대한 내용이 있고 6번에는 이제 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번에는 이제 광대역 전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8번에는 광통신에 대한 내용, 9번에는 종합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규약, 10번에는 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1번에는 무선 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2번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802.11에는 여러분이 바로 뒤에 문제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11A, 11B, 또 11G, 11N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11A는 5기가 헬츠 대역에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 54메가 bps의 전송률을 제공하는 거고요. 또 11B에서는 2.4GHz 대역에서 직접 순서 확산 대역 방식을 사용을 해서 최대 11메가 bps의 전송률을 제공을 하고요. 11G에서는 2.4GHz 대역에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최대 54메가 bps의 전송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11N에서는 다중입력, 다중출력, 안테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별표한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최신에는 최신 기술에 관련된 무선 랜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 접근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접근 제어다. 접근하는 것을 제어한다 라는 거죠. 매체, 어떤 매체? 통신 매체요. 그래서 우리는 통신 매체, 통신 회선을 접근하는데 제어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회선을 여러 대의 단말기가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나도 데이터 전송 한 번 할 때 하나의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전송할래요. 내가 전송할래요. 내가 전송할래요. 이렇게 만약에 1000개의 단말기가 동시에 내가 사용할래요 라고 달려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줄을 서시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줄을 서서 이 통신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서로 쌈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난다. 즉 충돌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통신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못 보고 왜 내 거는 통신이 안 되나 그러면 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체 접근 제어다 라고 한다면 이 전송 매체의 접속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제어를 하지 않으면 즉 질서를 잡지 않으면 데이터에 대한 충돌, 서로 충돌이 발생이 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통신 회선을 사용해야 된다. 즉 전송 매체에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게 매체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어하는 방식, 만약에 여러분이 1000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제가 쓸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줄을 서게 할 것인지 선착순으로 하겠다 또는 데이터 양이 적은 순서대로 하겠다 많은 순서대로 하겠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의 종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줄을 서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CSMA가 있는데 이 CSMA가 나온 다음에 CSMA CD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CSMA에서 더 버전업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리는 CSMA CD 방식을 기억해 주면 돼요. CSMA 방식이다 라는 거면 뭐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에 이 통신회선을 조사하는 거죠. 누구 쓰는 사람 없나? 라고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 중이면 누가 쓰고 있다 그러면 대기를 하고 아무도 없네 내가 써야 되겠군 해서 아무 비어 있으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회선을 통해서 한 노드가 데이터를 송신하는 중에 또 다른 노드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송신하면 충돌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신회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많은 단말기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짧게 연결된 데도 있고 이제 길게 연결된 데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A가 딱 봤더니 비어 있군 해서 데이터를 송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찰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비어 있네 라고 봐서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얘까지 와서 송신하는데 그 상황에서 얘도 송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돌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CSMA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버전업이 되어서 나온 게 CSMA CD 방식이 돼요. 이거는 일단은 형태가 버스 형태입니다. 버스. 네, 버스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고 또 랜 중에서 작은 규모의 랜을 이더넷이다라고 그랬죠. 이더넷에서 채택한 제어 방식입니다. 자,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식이에요. 딱 봤더니 없네 하고 해서 짐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송신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가 만약에 송신 중이다. 그러면 얘는 송신을 중단을 하고 일정 시간 대기한 다음에 재종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MA 방식에다가 충돌 검출하는 기능, 또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재송신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기능을 이제 부과를 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이 사용 중이다. 누군가 사용 중이다. 그러면 일정 시간 대기를 하고 통신회선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 데이터를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중에서도 누가 오나 없나 라는 것을 계속 감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송신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라고 모든 사람한테 알리고 잠시 중단을 합니다.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규약은 IEEE 802.3 표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장점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어하는 방식이 단순하다. 단순하기 때문에 구축하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10,000명이다, 100만 명이다 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기다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드 수가 일단 작고 여러 적게 연결된 것, 그 다음에 부하가 잘 걸리지 않는 환경일 때 최적의 성능을 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일단은 장점은 이제 노드 수의 문제. 노드 수가 많다 그러면 어때요? 얘는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또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송하는 데이터 양이. 그럴 때는 이제 충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갈 때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서 갈 때 가다 보면은 이제 충돌이 여러 번 발생이 돼버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겠고 또 계속해서 충돌이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또 그런 제어해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을 하면 이 CSMA CD 방식의 단점이다 라고 한다면 노드 수가 많고 데이터 양이 많고 그러면 충돌이 많아지고 충돌하다 보면은 우리가 싸움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피 터지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되는 환경인데 충돌이 발생돼서 잠시 중단이 되면 힘들겠죠. 또 많은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힘들고 네트워크를 계속 감시하고 제어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는 이제 부적합한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할까라고 해서 토큰 린 방식, 토큰 버스 방식이 있어요. 이제는 토큰을 주자 미리.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나라고 하니까 얘가 전송이 될 때는 자, 토큰을 가진 자만 미리 토큰을 주는 거죠. 토큰을 가진 자만이 통신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이 버스카드라는 것을 쓰지만 버스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현금을 쓰기도 했고 자, 현금에서 이제 토큰을 썼어요. 버스표를 미리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 뚫린 토큰을 써서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탔어요. 토큰이 없는 사람은 버스를 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토큰 링 방식은 얘한테 토큰을 주는 거죠. 통신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3초 동안 얘가 통신을 하게 돼서 토큰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납된 토큰을 그 다음 컴퓨터한테 주는 거죠. 자, 너 통신해 해가지고 또 3초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는 토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을 준다, 즉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컴퓨터들한테 다 3초씩 토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해서 균형을 공평하게 준다라는 거고 통신량이 많아도 3초가 지나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이고 IEEE 802.5 프로토콜 표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좋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회가 균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3초다. 누구나 다 3초 기회를 갖기 때문에 전송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 권한마다 대기 시간이 주어져서 성능이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전송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나는 통신할 게 없어요.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해도 토큰이 나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가 3초고 B가 3초고 C가 3초, D가 3초인데 물론 이제 예약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은 B는 통신할 게 없어요. 그래도 그냥 3초 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낭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복잡하다. 왜냐하면 토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토큰 주고 일정 시간 반납하고 또 그 다음 토큰 주고 그 다음 토큰 받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복잡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고가이다. 그리고 이런 토큰을 관리하는 게 복잡하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토큰 버스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너 3초, 너 3초 이렇게 단말기별로 이제 일정 시간을 주는 건데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막 연결돼서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링 방식이에요. 그래서 링 방식과 버스 형식이기 때문에 CSMA CD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제 버스 형태로 구축을 하지만 내부적인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링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802.4 IEEE 802.4 프로토콜 표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토큰 버스 방식의 장점이다. 그러면 얘도 일정 시간 너 3초, 너 3초, 너 3초. 내가 세 번째다 그러면 몇 초 만에 나한테 오겠다 라고 이제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죠.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 처리 방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통신량이 적어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0.1초면 통신이 끝나는데 그래도 얘는 3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냐면 CSMA, CA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이 없으면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CSMA CD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눈곱만큼의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흘러가요. 그러면 통신량이 통신에서는 비어있군 해서 그때 오케이 되면 그때 본래의 데이터를 내려보내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경우라도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주 눈곱만큼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럼 상대방에서 OK 신호가 떨어지면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식이고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IEEE 802.11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지하더라도 스테이션은 임의의 백오프 값, 백오프 값을 선택을 해서 전송을 지연시키는데 백오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요.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10,000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갈 때만 부딪히면 살짝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런 값이에요. 살짝 물러나는 값. 일정한 대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로 물러난 다음에 전송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백오프 값이다 라고 합니다. 자, 수신 노드는 오류 없이 이제 데이터 전송을 수신을 하면 잘 받았어 라고 확인 응답 신호 ACK는 yes라고 했죠. yes 신호입니다. 잘 받았어 라는 확인 응답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M의 CA는 이제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한번 눈곱만큼의 데이터 한번 이게 바로 뭐예요? 확인을 위한 신호를 먼저 내보내고 잘 도착하면 본래의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 규격에 이더넷과 FDDI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이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통신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데 랜을 구축을 할 때 거의 이더넷 형태로 해요. 그래서 이더넷 하면 이제 보통 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랜 구축에 있어서 작은 단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더넷이다라는 명칭은 동축 케이블을 전자매체로 사용한다 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요. 저속의 랜입니다. 저속의 랜이고 또 CSMA, CD 접근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을 주로 이용을 하고 최대 접속 노드 수는 연결할 수 있는 노드 수 노드는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1024입니다. 그리고 최대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연결할 수 있는 길이는 2.5km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은 이더넷 규격을 읽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지거나 또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10 베이스 2다 이렇게 적어지기도 하고 또 10 베이스 t다 또 10 베이스 f다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전송 속도고 단위가 메가 bps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이거는 전송 속도가 10메가 bps나 보다. bps는 뭐였어요? 비트 퍼 세컨드에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가 되는 거고 전송 매체는 동축 케이블이고 그다음에 전송 방식은 베이스밴드고 세그먼트 길이는 이제 5가 곱하기 100을 해서 500m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길동아라고 한번 부를 때 몇 메타를 갈 수가 있느냐 500m를 갈 수가 있다. 500m가 한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길동아라고 불렀을 때 신호를 증폭해 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리피터예요. 리피터를 설치를 하면 또 500m를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리피터 하나 설치하면. 그럼 이 시점에서 어때요? 또 리피터 두 번째 거 또 설치하면 또 500m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설치를 하면 또 500m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리피터 설치하면 또 500m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리피터는 여러분이 무한정 설치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최대 4개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더 이상은 설치가 안 돼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메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55, 25, 2500m, 즉 2.5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베이스 5다. 그러면 최대 2.5km까지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걸 여러분이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 베이스 2다. 그러면 전송 속도는 10mbps군. 동축 케이블이군.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군. 얘는 2가 붙었으니까 한 번에 보낼 때 200m를 보낼 수 있군. 그죠? 거기다가 이제 리피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해볼까요? 자, 200m 갔어요. 리피터 하나, 또 갔어요. 리피터 2, 또 갔어요. 리피터 3, 또 갔어요. 리피터 4, 여기까지가 끝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1000이죠. 1000m니까 1km다. 최대 전송할 수 있는 거리는 1km다 라는 거고 이제 뒤에 숫자가 안 써지고 T가 써졌어요. 그러면 이건 전송 매체가 UTP 군 베이스밴드고 얘는 한 번 갈 때 100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거리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500m 즉 0.5km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끝에 F가 붙어 있으면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더넷이다 라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이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 방식의 계산식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봤고요. 네, 이제 좀 고속이 있어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우리가 앞에서 이더넷은 일반적으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랬고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는 FDDI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최대 접속 노드 수는 500개고 최대 접속 길이가 200k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를 이더넷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고요.
전송 속도가 이제 100mbps다라고 그랬고 이중 링 구조예요. 우리가 링이 이렇게 가는 방식, 이렇게 가는 방식, 이렇게 이중 링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링을 1차, 내부 링을 2차 링이라고 하고 두 개가 모두 작동이 되고 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내부 링, 외부 링 선택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링 구조가 뭐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거죠. 어느 하나의 컴퓨터나 어느 하나의 회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마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중 링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뢰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단순 링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 링 구조로 신뢰성을 높였고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그 오류가 발생한 노드를 고립시키고 새로운 링을 재구성을 해서 통신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하는 방식입니다.